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사례 26번, 마지막 사례네요. 마지막 사례, 깔끔하게 정리하고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같이 보시고요. 경찰 보충성의 원칙, 그리고 불심검문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경찰 보충성의 원칙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찰법상 일반 원칙에 5가지가 있는데, 경찰 소극 원칙이나 공공의 원칙, 책임의 원칙, 그리고 평등의 원칙, 비례 원칙. 일반적으로 경찰법상 일반 원칙은 이렇게 5가지를 얘기하지만 그 외에 6번째 제6원칙으로서 경찰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논의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찰 공공의 원칙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 사생활 불간섭의 원칙, 그리고 민사관계 불관여의 원칙 이렇게 3가지 생각하시는데 그 중에서 민사관계 불관여의 원칙하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경찰 보충성의 원칙이 굉장히 닮아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보충성의 원칙을 민사관계 불관여의 원칙 문제로 처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김동희 선생님 처리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요거는 구별을 하시는 게 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상황을 이제 서울대 박정훈 교수님 말하는 겁니다. 박정훈 교수님이 경찰청에 강연 가셔가지고 중년 신사가 중절모를 벤치에 올려놨는데 어떤 사람이 그 중절모를 깔고 앉아서 중절모가 이렇게 찌그러졌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경찰이 개입을 하는 게 맞겠냐, 이런 질문을 하신 적도 있으셨습니다. 사실 이제 그 문제인데요. 그 문제를 제가 그냥 살짝 바꿔서 중절모는 핸드폰, 그 다음에 그 중년 신사는 대학생, 그냥 이렇게 바꿔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내용은 이제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대학생 갑은 공원에 설치된 농구 코트에서 친구와 농구를 하고 있었으며, 제가 요거 만들 때는 여의도의 그 농구 코트 거기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농구 코트 옆 벤치에 자신의 80만 원 상당의 핸드폰과 가방을 놓아두었다. 요즘 핸드폰이 비싸고요. 그런데 공원을 산책하던 60대 여자인 을이 그곳에 그 벤치에 털썩 주저앉는 바람에 갑의 핸드폰이 완전히 파손이 되었다. 손해배상 청구하겠죠. 근데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이 아줌마가 만약에 손해배상을 거부를 하게 되면 이제 법원으로 달려가야죠. 달려가야 되는데 아줌마가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어떡하겠냐 이겁니다. 아주머니가 인적사항을 안 가르쳐주시게 되면 주소나 연락처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경찰이 그와 같은 인적사항을 확인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과연 그럼 경찰은 개입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고요. 8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를 했는데 을은, 아줌마 을이죠, 그곳에 핸드폰을 둔 갑의 과실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먼저 또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갑이 아주머니가 고의로 그러셨다 라고 해가지고 형사처벌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손해배상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것은 이따가 그 법적 근거와 관련돼서 이와 같은 논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절을 했고, 갑은 을에게 그러면 인적사항이라도 알려달라 라고 요구를 했는데 을은 이 역시도 거부하고 자리를 뜨려고 하여 심한 말다툼이 발생하였다. 심한 말다툼 밑줄 그시고요. 이것은 이제 폭행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이거죠. 폭행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심합니다. 그 다음에 때마침 경찰관 병이 그곳을 순찰하며 지나가다가, 원래 이제 제가 만들었을 때 경찰관 병이 이제 퇴근을 하다가 이렇게 써요. 퇴근해서 집에 가다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퇴근 귀가 중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공제의 저자님께서는 순찰하는 이제 근무 중으로 그냥 설정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퇴근해서 가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로 처리를 한다면, 만약에 이제 경찰관 그 정복을 입고 집에 가고 있는 중이다 이러면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현재 근무 중이다, 직무 집행 중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있어 특별히 문제가 없고, 또 그냥 사복을 입고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할지라도 역시 동일하게 경찰관에게 근무 중인 것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을 이제 전부 다
순찰하며라는 말로 일소를 하셨고요. 갑이 이제 경찰관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고요. 이에 경찰관 병은 자신의 신분과 질문 목적 및 이유를 밝히고, 이제 신분을 밝혔다는 것은 이제 뭘 말하는 거죠? 증표 제시 말하는 거죠. 증표를 제시하였다. 증표 제시라는 것은 뭐 다른 게 아니죠. 뭐 잘 알고 계신 대로 이제 공무원증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공무원증 보여주시면 되고, 질문 목적과 이유까지 전부 다 밝혔다라는 것은 절차상 하자는 특별히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건의 경위를 구두로 조사하였으며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을에게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였다. 지금 현재 이제 경찰관 병이 하고 있는 행위가 이제 두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사건 경위 구두 조사입니다. 사건 경위 조사 행위가 하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인적 사항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한 부분, 이 두 가지 구분해 주시고요. 근데 이제 두 개의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이고요. 지금 왜 이와 같은 말다툼을 하고 있는지 그 사건 경위 조사하는 내용하고 이 주민등록증 제시한 것은, 이 주민등록증 제시 부분은 뭐랑 관련된 문제죠? 이건 이제 손해배상과 관련된 문제죠. 그죠? 사건 경위 구두조사, 이것은 단순한 이제 불심 검문으로서 경찰관의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 이 부분이 이제 손해배상과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러면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 이 부분이 손해배상과 관련됐으면 여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사법상 개인의 권리는 법원에 맡겨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법원에 맡겨서 해결해야 된다. 이 경찰 보충수행 원칙은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 쪽과 관련돼서 논의가 될 것이다 라는 것 예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경찰관 병은 주민등록증을 제출받아서 자신의 근무 수첩에 성명과 주민등록증 주소를 기록한 다음에, 수첩기록이라고 하나 써보세요. 옆에다가 수첩기록. 수첩에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적사항을 갑에게 알려줬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등록증 제시를 받고자 한 것은 갑의 손해배상 받을 상황이 맞다면 손해배상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럼 이제 이게 목적이 손해배상이라고 한다면 주민등록증을 제출받아서 갑한테 알려주면 사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여기서 자기 근무 수첩에까지 썼다, 기록을 했다라는 부분, 이제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이건 뭐랑 관련된 거냐면, 갑에게 알려줬으면 족한 것이지, 왜 수첩에까지 기록을 하는가라는 관련돼서 비례원칙 문제가 나옵니다. 경찰 비례원칙.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었다, 과도했다,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설문 1번. 경찰관 병의 사건 경위 구두조사는 적법한가? 두 개의 행정작용이 이제 하나가 사건 경위 구두조사, 하나가 이제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 등입니다. 제시 요구 등, 이렇게 돼서 두 가지 구분하시고, 설문 2번에서는 경찰관 병의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와 인적사항 고지는 적법한가라고 물었는데요. 문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 인적사항 고지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거 말고 수첩기록이 있어요. 이 수첩기록이 경찰 비례원칙과 관련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바꾸시냐면, 원래 제가 만들었던 문제대로 저 이렇게 안 만들었었는데요. 이게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 등 이렇게 했었어요. 등은 적법한가? 그러니까 등에다가 넣을 수 있는 거 한번 넣어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인적사항 고지도 물론 들어가는데 이거 말고 수첩기록도 있기 때문에 그게 빠져버리면 논의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참조조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법 26조 보시게 되면, 주민등록법 26조. 이제 요거는 이제 설문 1이 아니라 설문 2번과 관련돼서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 관련돼서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주민등록법 26조를 근거로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를 할 수 있다면 무엇이 있다?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 개별법상 개별적 수권조항이 있는 거죠. 그러면 무슨 논의가 안 나오죠? 개괄적 수권조항 논의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개별법상 개별적 수권조항 있는가와 관련돼서 우선 26조가 근거가 될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조 1항 보시게 되면 사법경찰관리는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 17세 이상인 주민등록증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죠.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범인을 체포하는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제 우리 법에서 등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 등은 앞에 예시되어 있는 내용에 사실상 준한다고 봅니다. 학설은 이제 판례가 그렇게 보고요. 학설은 이 등을 이제 사실상 넓혀가지고
권리구제 폭을 확대시키려고들 노력을 하고, 판례는 이 등은 사실 앞에 있는 예시된 내용과 거의 뭐 흡사하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데요. 어쨌든 뭐 예시된 내용이 범인을 체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제 사법경찰 관리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주민등록법 26조 1항은 이건 이제 사법경찰 작용의 근거 규정이다. 이래 볼 수 있겠죠. 사법경찰 작용의 근거 규정이다. 그럼 여기서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를 한 것이 이게 사법경찰 작용으로서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죠. 예. 사건 경위 구두 조사는 사실 이 말다툼이 폭행 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경찰 작용과 어느 정도 연결성을 우리가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 주민등록법이 적용되는 부분 여기만큼은 지금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는 오직 이제 행정경찰 작용이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사법경찰 관리가 범인 체포 등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하는 것과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민등록법 26조는 이 사안에서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법률유보의 법적 근거 논의를 하면서 사실 법률유보의 범위 내에서 어디까지 검토합니까? 경찰권 발동의 요건까지 함께 검토하죠. 그건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것이 법적 근거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법적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건데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법이 법적 근거가 되줄 수 없다. 지금 여기서 범인 등을 체포하는 등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주민등록법 26조 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건 법적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법 제366조, 이 360조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뭐 상황이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360조 요것만 좀 기억을 해두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여기서 아줌마가 고의로 핸드폰을 파손시킨 것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죠. 고의로 한 게 아니라 과실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손해배상 논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고의의 문제는 항상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인식하고도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옵니다. 고의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에서. 그래서 행정법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고의로,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지 않다면 과실의 문제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거 과실의 문제로 처리를 뒤에서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 이제 요거는 당연히 개괄적 수권 조항과 관련된 논의가 될 텐데 사건 경위 구두조사 그리고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 등 둘 중에 한쪽이라도 개별적 수권 조항이 있으면 이게 적용이 안 될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문제도 사실 좀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론을 알고 들어가면 좀 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건 경위 구두조사 이것은요. 구두조사 무엇이냐? 불심 검문의 일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3조 밑에 있네요. 밑에 3조를 근거로 해서 행해질 수 있으므로 뭐가 있다? 개별적 수권 조항이 있다는 겁니다. 즉 일반 경찰법상 특별 수권 조항,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표준적 조치 규정이 3조에 따로 있기 때문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 6호는 설문 1번과는 관련성이 없겠네요. 그럼 이제 설문 2번 들어가시고 설문 2번 부분에서 설문 2번과 관련돼서 이제 법적 근거 논의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설문 1번의 사건 경위 구두조사는 경직법 3조입니다. 이렇게 끝나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 이 부분은요. 방금 우리가 봤던 주민등록법 26조 적용시킬 수 있겠는가? 실패. 그럼 이게 뭐냐?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 조항은 없다.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경찰법상 경직법상 특별수권 조항으로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만한 것은 불심검문이니까 이번에도 한번 적용시켜 보는 겁니다. 설문 1번과 똑같이 설문 2번에도 불심검문을 적용시킬 수 있겠는가 했을 때 이건 단순히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긴 불심검문 관련성도 없습니다. 이따가 보시게 되면 불심검문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 범죄 관련성이 일부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 관련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3조도 적용될 수 없다. 그럼 일반 경찰법상 특별수권 조항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일반 경찰법상 일반 수권 조항으로서 개괄적 수권 조항 논의가 들어가겠죠. 정리합니다. 설문 1번은 개별적 수권 조항이 있고요. 설문 2번은 개괄적 수권 조항 논의가 필요해지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래서 3조 조문에 제시가 된 상태고요. 3조 보도록 합니다.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것은 이제 불심검문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경찰관이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는 것이고요. 결국 이제 경찰관의 이제 판단에 맡겨지죠.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여기까지 하고 슬래시 끊으시고요. 이 앞부분이 뭐냐면 바로 범죄 혐의자입니다. 피의자. 그래서 범죄 혐의자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다음 뒤에 보시게 되면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입니다. 이건 뭐죠? 참고인 증인 말하는 겁니다. 증인. 그러니까 증인에 대한 불심검문. 정지시켜놓고 질문을 할 수 있다. 아주 큰 범위부터 그 다음 세부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3조 1항에 따른 불심검문에는요. 두 가지의 행위가 등장하고 있네요. 첫 번째는 정지시키는 게 있고요. 정직. 두 번째 질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가 등장해요. 다들 잘 알고 계신 대로 불심검문의 내용은 4가지가 포함되고 그 중핵은 질문입니다. 질문. 첫 번째는 정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질문이 있고요. 3조 2항에 따르게 되면 동행 요구가 있고요. 3조 3항에 따르게 되면 흉기 소지 여부 조사가 있습니다. 정지, 질문, 동행 요구, 흉기 소지 여부 조사 4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핵심은 질문입니다. 흉기 소지 여부 조사는 3조 3항에서 1항 규정에 따른 질문을 할 때 필요하면 흉기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질문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크게 봐서 3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동행 요구라는 것은 질문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동행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동행 요구라는 것은 이제 질문을 위한 전 단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질문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되는 것은 바로 정지죠. 정지 시켜놓고 질문을 해야죠.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또는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계속 쫓아가면서 그 영화에서나 보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갑이라는 사람이 운전하고 막 차량 타고 가고 있는데 옆에서 순찰자가 따라가면서 질문합니다. 이건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정지를 시켜야죠. 보행자를 정지시키는 경우도 있고 차량을 정지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정지를 시킵니다. 이것도 당연히 질문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질문이 이제 그 핵심이 되는데 1항에서는 질문하고 정지하고 질문하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규정을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되는 부분에서 말입니다. 요건되는 부분에서 밑줄 읽어보시는데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이것 때문에 범죄 혐의자가 되는 거예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줄에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 이것 때문에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범죄 혐의자 측면에서도 또다시 2가지로 구분되고요. 그 다음 증인의 측면에서도 또다시 2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범죄 혐의자 측면 먼저 보도록 합니다.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이거죠. 동그라미 1번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범하였거나 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의 불심검문은 뭐냐? 사법경찰 작용이겠죠. 이미 범했죠. 그 다음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경찰 작용은 범하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죄 혐의자 쪽에도 사법작용과 행정작용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고요. 공존하고 있고 뒤에 보시게 되면 증인 측면에서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 있죠. 이 부분은 증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이게 있는데 동그라미 1번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는 범죄 행위 동그라미 2번 증인에 대해서 불심검문을 할 때도 이미 행하여진 범죄는 사법경찰작용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는 범죄 행위 이건 행정경찰작용 각각 2가지가 다 포함되고 있죠. 2 곱하기 2 4가지 그래서 4가지 상황에 해당하게 되면 정지시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죄에 대한 판단은 경찰관의 재량이죠. 수상한 거동 기타 주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경찰관이 판단하면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 2항 보도록 합니다. 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때 역시 2가지가 있습니다. 당해인에게 불리할 때, 교통 방해될 때는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항상 목적은 질문, 부근의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 출장소, 해양경찰관서도 포함,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동행 요구 규정입니다. 동행 요구 규정인데 여기 뒤에 보시게 되면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눈이 안 좋은가 봅니다. 없다라고 보여서 오탄가 이랬는데 있다 맞죠? 예. 지금 제가 거의 아침, 점심, 저녁을 지금 몇 주째 달리고 있어갖고 하늘에 떠 있습니다. 좀 있으면 날아갈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는 거죠.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 자발적 동의, 임의적 협력, 상대방의 뜻에 맡겼어. 이와 같은 동행 요구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뒤에 이 경우 당해인은 이문에서 동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동행 요구는 무엇이 되냐면 임의동행이 되는 겁니다. 임의동행이. 그리고 교통 방해되는 것은요. 방해되는 거고 그다음 당해인에게 불리하다 이거는 말입니다. 당해인에게 불리하다라는 것은요. 당해인이 누구냐? 이 불심 검문의 대상자 말하는 거죠. 불심 검문 대상자한테 불리할 때만 동행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안 된다? 경찰관한테 불리할 때 안 됩니다. 알겠죠? 경찰관한테 불리할 때 동행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럴 때 동행 요구에도 거절할 수 있으니까 거절하죠. 사실적으로 문제는 안 될 텐데,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당해인에게 불리할 때만 동행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 보시게 되면 경찰관은 이러한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할 때 흉기의 소지 여부 조사를 할 수 있다. 이제 이거는 뭐 말하는 거냐면 소지품 조사입니다. 소지품 조사. 그러나 소지품 조사 같은 경우에는요, 외표 검사만 되는 거지 가방을 연다거나 그런 행위는 불가능하죠. 그죠? 흉기 소지 여부 조사. 이것은 소지품 검사로서 단순한 외표 조사, 외표 검사를 말하는 것이다. 다음에 사항 보시게 되면 1항 또는 2항 규정에 의해서 질문을 하거나 동행 요구를 할 경우에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한 증표, 공무원증이라고 했고요.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된다. 근데 앞에 설문에서 신분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을 밝혔다. 여기서 증표 제시했다. 소속 성명까지 밝혔다. 여기까지 포함시키는 거죠. 신분 밝혔다. 목적과 이유 설명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경직법 3조 4항에 따른 절차 요건도 모두 충족되고 있는 것이고 동행 요구는 없었습니다. 동행 요구를 하는 경우에 동행 장소도 밝히도록 되어 있는데 절차 요건이 또 있죠. 근데 동행 요구는 없었으니까 이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위에서 이게 지금 4항이고 1, 2, 3항이 있는데 왜 1항 또는 2항 규정만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인가? 3항에 보시게 되면 흉기 소지 여부 조사는 1항에 따른 질문을 할 때이기 때문에 이건 질문 안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1, 2, 3항은 모두 공히 4항에 걸리는 거죠. 그러면 질문할 때는 증표 제시하고 소속이랑 다 밝히고 흉기 소지 여부 조사가 이게 더 침입적인데 이거 할 때는 안 밝히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질문 안에 포함시켜서 논의하는 거고요. 5항. 2항에서 이제 동행 요구 있었는데 동행을 한 경우에는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과 동행 장소, 동행 목적, 이유를 고지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으로 하여금 연락할 수 있도록 해주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 다 알려주던데요. 네. 그래서 특별히 여기 위반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가 어떻게 아냐라고 생각하시면 전화 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6항.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동행을 한 경우에 경찰관은 6시간 초과해서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2항이 이제 동행 요구죠. 동행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구대로 데려갔다. 6시간 초과할 수 없다. 그럼 6시간 꽉 메꿔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5시간째 나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언제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중간에 나가겠다 하면 내보내줘야 됩니다. 또 상대방이 그 당해인이 나가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6시간이 딱 땡되면요. 1분도 초과하면 안 되거든요. 6시간 딱 땡기면 어떻게 되냐. 그 지구대 그 문 밖으로 잠깐만 담배 한 대 핍시다 하고 데리고 나가서 담배 피고 다시 들어가도 될까요?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또 다시 6시간 가는 거죠. 너무 형식 논리적인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원칙이니까. 7항. 제1항 내지 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법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고 나가겠다 하면 나가야 되고 의사에 반해서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뭐랑 관련된 문제죠? 중요한 부분이네요. 밑줄 그시고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이건 위에 있는 질문입니다. 질문. 1항. 1항으로 화살표 당겨서 확 연결시키신 다음에
그럼 이 질문은 무엇이 아니다 이겁니까? 강제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빈 공간에다 써놓으시고요. 4가지. 첫 번째 정지,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동행 요구, 그 다음 네 번째 흉기 소지 여부 조사. 이렇게 있는데 법적 성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지. 정지가 권고인가요? 제발 정지 좀 해주세요. 이건 아니죠. 그죠? 정지해. 명령입니다. 이거는 경찰 하명입니다. 명령. 근데 되게 웃긴 명령이에요. 어떤 명령이냐면 강제수단이 없습니다. 명령을 했는데 안 따르면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논문 봐도 명령 있는데 뒤에 강제수단 없는 거 너무 이상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예. 어쨌든 성질은 하명입니다. 두 번째 질문. 질문 보시게 되면 7항에서 의사에 반해서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그럼 우선 이 질문이라는 게 우리가 총론에서 배운 아는 법적 성질 중에 뭐에 해당할까요? 질문은 경찰관의 의심을 해소하고 그리고 어떠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행정조사, 경찰조사입니다. 그 다음 경찰조사에는 뭐 다른 식으로 우리가 비교를 하기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대인적 조사다, 대물적 조사다, 대가택 조사. 근데 그런 거 의미가 없고요. 그건 뭐 당연히 대인적 조사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 권력적 조사냐, 비권력적 조사냐, 이게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권력성이 있냐, 없냐. 권력적 조사를 우리가 강제조사라고 하고, 비권력적 조사를 상대방 뜻에 맡긴다라고 해서 임의조사라고 합니다. 근데 7항에 보시니까 답변 강요당하지 않네요. 강제성이 없습니다. 임의조사입니다. 임의조사. 상대방이 답변 안 하면 답변 안 할 때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근데 뭐는 할 수 있죠? 설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냥 답변하는 게 맞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하는 거에 문제가 없죠. 그다음에 정지도 사실, 뭐 그런 부분이 있죠. 예. 뭐 막아 나선다거나 판례 있죠. 막아 나선다거나 아니면 뭐 잡아 끈다거나 다리를 건다거나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뭐는 할 수 있어요. 뒤따라가기는 할 수 있습니다. 뒤따라가기. 예. 계속 따라오면 그냥 정지하죠. 그렇죠? 예. 근데 국민은 공무원이 하라고 하면 그냥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합니다. 그래서 전에 이 부신 검문을 제가 이제 약간 좀 혐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특정 식당에 있는 겁니다. 우연히 봤어요. 그래서 저기 있네. 그래서 신고를 했죠. 신고를 해서 경찰관분들이 오셨어요. 같이 들어갔죠. 예, 3층에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셨던 분께서 잠깐 나가서 좀 질문할 게 있으니까 얘기 좀 하자 라고 공손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싫은데요? 해도 상관이 없죠. 상관없는데 너무 순순히 다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경직법을 배우지 않았으면 시키는 대로 하는구나. 이게 다 하명인 줄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일들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게 되면 동행요구. 동행요구라는 것은 이제 뒤에서 2항의 뒤에 보시면 이문에서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사실 처분은 아니죠. 강제성, 권력성, 우월성 인정 안 됩니다. 처분은 아닌데 이제 뭐에 해당하냐? 이건 이제 행정지도입니다. 행정지도. 네, 행정지도.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하잖아요. 또는 교통에 방해가 돼. 지금 이제 교통에 방해가 됩니다. 우리 경찰관서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권고하는 겁니다. 권고. 당신한테 여기서 얘기하시면 많이 불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정적으로 경찰관서에 가서 얘기를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권고, 지도하는 겁니다. 행정지도, 경찰지도에 해당한다. 비권력적 사실행위죠. 그 다음에 흉기소지 여부조사. 흉기소지 여부조사에는 일정한 집행행위가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집행행위가 개입됩니다. 흉기를 소지하고 있게 되면 이때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우리가 경찰상 즉시강제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행행위가 개입됐기 때문에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따라서 그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참조 조문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그러면 설문 1번부터 보도록 하시는데 설문 1번 답안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요. 26번 문제는 공제의 답안을 확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강이기 때문에 너 많이 힘드냐 라는 것이 아니라 힘은 든데 그게 아니라 뭐냐면 공제 답안이 똑같아요. 제 답안이랑 완전 똑같은데 개인정보 보호권이라는 7자가 더 있습니다. 거기는 7자. 뭐 안 쓰셔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외에는 완전히 똑같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답안으로 충분합니다.
설문 1의 해결 보시면 사건 경위 구두조사 이거를 물었는데요. 그 적법성. 예, 우선은요. 이것이 말다툼 경위를 조사한 것이 불심 검문에 해당하는지 요걸 이제 우리가 불심 검문으로 보게 되면 경찰권 발동의 근거 관련돼서는 경직법 3조의 불심 검문 규정을 근거로 할 수 있다 볼 것이고 또 경직법 3조를 적용시키게 되면 여러분들이 방금 보신 대로 절차 요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절차 요건 규정이 위반된 것은 아닌가 관련돼서 절차하자 논의까지 하면 끝나는 거죠. 불심 검문 보시게 되면 불심 검문이란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를 목적으로 예방 이게 아까 우리가 불심 검문 규정 1항 보시면서 행정경찰작용 내용이 4가지 중에 2가지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거기 얘기하는 겁니다. 범죄 예방, 행정경찰작용 쪽 얘기하는 것이고 범인 검거, 이건 이제 사법경찰작용 쪽 얘기하는 것이고 예, 보신 대로 상당한 의심이 있는 자, 범죄 혐의자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 증인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 불심 검문의 내용에는 정지가 있고 흉기 소지 여부 조사는 질문 안에 포함되며 직접 질문은 질문 중에서도 흉기 소지 여부 조사를 제외한 질문 말하는 것이고 동행 요구는 그냥 여기 따라 붙는 거니까 따로 포함을 보통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하는 것이다. 조사 밑줄 그시고 조사라고 했기 때문에 정의도 조사라고 하죠. 우리가 이거의 법적 성질도 사실 이제 조사의 측면에서 살피게 됩니다. 물론 불심 검문의 핵심이 바로 뭐기 때문에 질문이기 때문에 질문의 법적 성질이 행정조사다라고 하게 되면 불심 검문의 법적 성질은 행정조사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흉기 소지 여부 조사는 즉시 강제고 그 다음에 정지는 하명이고 동행 요구는 경찰 지도고 이런 얘기까지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중심은 질문이고 질문이 조사하기 때문에 불심 검문은 조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불심 검문 대상자 보시게 되면요. 대상자는 위에서 다 얘기가 됐네요. 예, 동그라미 1번의 범죄 혐의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의 증인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를 범하였거나랑 슬래시 긋고 범하려 하고 있다. 이 부분 나눠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미 행해진 범죄, 그 다음 슬래시 긋고 행하여 지려는 범죄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밑에 법적 성격에서 사법경찰작용은 이제 범인 검거 목적, 이건 정의 부분에서 이제 범인 검거 목적, 여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범죄 예방 목적, 이게 정의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사법경찰작용하고 행정경찰작용이 같이 포함된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법적 성질을 보시게 되면은, 이 법적 성질은 이 4가지의 불심 검문에 대한 행위 4가지에 대한 각각의 법적 성질,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불심 검문을 통째로 봤을 때 이거의 법적 성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제 공부가 좀 많이 되시고 매핑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더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총론 공부를 좀 더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제 앞에서 행정조사 배울 때 여기서 얘기하는 경찰조사는 총론에서 행정조사 말하는 거죠. 행정조사 배울 때 그 행정조사를 즉시강제와 구별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식의 논의가 있습니다. 교과서들 보시게 되면 행정조사라는 테마가 어디 들어가 있냐면 즉시강제 바로 옆에 있어요. 또는 즉시강제 일종으로서 설명을 하는 교과서도 있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전통적 견해에 따르게 되면 행정조사를 즉시강제의 일종으로 본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내용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 즉시강제 얘기할 때 사전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냐 안 되냐 이런 논의하듯이 행정조사할 때도 역시 사전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냐 안 되냐 이런 논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조사를 즉시강제 일종으로 봤기 때문에 그거 포함시켜 놓고 영장주의 논의했으면 이게 나와도 그 내용을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양쪽으로 분리돼 버리는 거니까 나와버리는 거니까 여기도 영장주의 논의가 조사 쪽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하고 행정조사하고 즉시강제를 구별할까 말까 논의가 총론에 있듯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 식의 접근이 되고 있는 겁니다. 불심 검문을 즉시강제로 본 적이 있었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은 총론에서 행정조사를 즉시강제에서 분리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를 시키면 이제 불심 검문도 더 이상 즉시강제가 아닌 거죠. 이건 이제 행정조사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총론에서 만약에 지금까지도 행정조사를 즉시강제로 보고 있으면 여기도 그냥 이건 즉시강제인 겁니다. 불심 검문이. 총론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강론에도 그와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니까 이런 논의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즉시강제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견해 대립이 있는데
질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이나 현장 이탈 시에 어느 정도의 실력 행사가, 이 실력 행사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실력 행사 아닙니다. 그죠? 어느 정도의 실력 행사예요. 어느 정도의 실력 행사.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그런 거 있죠. 예. 했는데 정지 안 하면 이렇게 따라가는 거, 이런 거 있죠. 따라가는 거. 그런 것들, 예. 약간의 신체 접촉, 이런 것 좀 있기 때문에 즉시강제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지금의 이 불심검문이라는 것은 정보 수집이 그 목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정조사다, 경찰조사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 불심검문을 해서 어떤 최종적 목적을, 경찰 목적을 달성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최종적 목적을 달성하는 게 아닙니다. 불심검문은 왜 하는 거죠? 경찰관의 의심을,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비적 작용으로서 이것은 즉시강제가 아니라 행정조사, 경찰조사로 보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방금 전에 우리가 불심검문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냐면 정지가 있고 그 다음 질문이 있고 동행 요구가 있고 흉기 소지 여부 조사가 있습니다. 근데 흉기 소지 여부 조사만 생각을 하게 되면 불심검문을 즉시강제로 봐도 특별히 문제가 없을 거예요. 원래 그게 즉시강제니까 말이죠. 그런데 우리 질문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질문을 우리가 행정조사 중에서 임의조사라고 했습니다. 질문은 비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상대방은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비권력적 사실행위인데 즉시강제는 그냥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런 경우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불심검문이 있는데 이 불심검문의 내용이 네 가지로 구분이 됐습니다. 정지가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질문 행위가 있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동행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흉기 소지 여부 조사. 이렇게 했을 때 이 정지라는 것은 경찰상 하명, 처분으로서 명령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고 질문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이건 경찰 조사 중에서도 임의조사로서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동행 요구는 행정지도다, 경찰지도다 라고 해서 행정지도, 경찰지도 우리가 행정지도 파트에서 배우신 대로 이거 역시도 비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흉기 소지 여부 조사는요. 경찰상 즉시강제,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할 것이고 그 법적 성질은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그러면 이 불심검문 전체를 말이죠. 이거를 만약에 즉시강제로 봐버리게 되면요. 즉시강제설에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즉시강제다. 이렇게 봐버리면 즉시강제는 그 법적 성질이 무엇이냐? 권력적 사실행위다 이겁니다. 즉시강제설에 따르게 되면 불심검문은 권력적 사실행위가 됩니다. 불심검문이 권력적 사실행위 되니까 즉시강제설에 따르게 되면은 이거밖에 커버를 못합니다.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경찰 하명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 두 개는 어떻게 할 건가? 이 비권력적 사실행위 이건 즉시강제설이 설명을 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결론이죠. 그 다음에 방법 보시고요. 앞에서 제가 설문 얘기하면서 그리고 참조조문의 경직법 3조 얘기하면서 거의 대부분 얘기가 됐는데요. 먼저 첫 번째 정지입니다. 움직이고 있는 사람을 경찰관 앞에서 장소적 이동을 하지 아니하고 멈추게 하는 것, 정지의 정의죠. 질문할 수 있는 상태에 두기 위한 목적으로 정지를 시키게 됩니다. 보행자,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 이와 같은 정지를 할 수 있는데 성질은 하명. 질문. 신원이나 의심스러운 사항을 물어봐서 의심을 해소해서 필요한 사실을 청취하는 것, 정보 수집 행위죠. 이게 불심검문의 핵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성질을 가지고 불심검문의 성질을 살필 수 있는데 요거는 정보 수집 행위니까 조사다 이거죠. 경찰 조사인데 경찰 조사에는 경찰 조사에는 강제 조사하고 임의 조사가 있는데
이것은 7항에서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임의조사고, 동행요고는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방해될 때 부근 경찰관서로 데려가는 거 말하는 건데, 이거는 행정지도, 경찰지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행요고를 거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죠. 이 동행요고는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보시면 임의동행 동그라미, 임의동행입니다. 그 다음 흉기소지 여부 조사. 질문을 하면서입니다. 그죠? 질문을 할 때, 그 말도 안 하고 입 꾹 다물고 가갖고 가방 막 만지고 그러면 그건 변태입니다. 그죠? 외복이나 휴대폰에 손을 대서 흉기 등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지를 하는 소지품 검사입니다. 옆에 써놓으시고 외표 검사죠. 외표 검사. 자꾸 열면 안 됩니다.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 서로 심하게 말다툼을 하고 있는 정으로 봐서 밑줄 폭행행위 비화. 만약에 범죄 관련성이 전혀 없으면 여기서 사건 경위 구두조사 역시도요. 경직법 3조를 근거로 불심 검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범죄 관련성이 있다라고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화 가능성 이 표현을 쓰지 않으면 3조를 적용시킬 수가 없으니까.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떠한 범죄를 죄를 범하려 하고 있다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라고 볼 수 있다. 이건 뭐죠? 이건 증인 측면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선 증인 측면은 아니고 범죄 혐의자 측면에서 접근했고요. 그 다음 아직까지 범죄가 발생한 거 아니기 때문에 행정 경찰 작용 측면에서 접근했고요. 어쨌든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4분의 1에 있는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시켰으니까 이게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지시켜놓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불심 검문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법적 근거에 대한 논의까지 다 나온 거죠. 다 나왔기 때문에 적법성 얘기를 해보시게 되면 지금의 이 사건 경위 구두조사라는 경찰권 발동에 근거하고요. 그 다음에 절차요건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절차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경직법 3조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법상 특별경찰법상 근거는 없어요. 하지만 일반 경찰법상 불심검문 조치, 표준적 직무조치, 유형화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할 수 있으니까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법률 여부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없고 그 다음에 절차 요건에 대한 문제도 특별히 없기 때문에 위법성은 없다. 그래서 적법한 설문을 보시게 되면 절차 요건 등을 모두 구비한 이거죠. 절차 요건 등을 모두 구비한 적법한 경찰권 발동이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경찰 보충성의 원칙 논의가 포함되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뭐랑 관련된 논의 나온다고요?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 등 이 부분에서 경찰 보충성 원칙 논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건 경위 구두조사는 굉장히 간단하게 끝나게 될 수밖에 없겠고요. 이제 중요한 논의가 남아있는데 잠시 쉬었다가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 등에 대해서 그 적법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